네, 이번에는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JTBC 손석희 사장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터 정현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스를 서빙합니다. 정현우입니다. 네. 아니 오늘 무슨 유치원 행사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귀엽게 하고 왔어요? 어린이집 행사 갔다 왔습니다. 네. 대단하시네. 네. 네. 지난 1월 24일이었죠.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는 손 사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다 폭행을 당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2017년 4월에 있었던 손 사장의 교통사고 의혹을 취재하자 손 사장이 JTBC 일자리를 제안하며 기사화하지 않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연합뉴스 최초 보도 이후 사태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사실 사안 자체만 보면은 단순한 일이죠. 단순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됐고 경찰에 고소가 된 일인데 돌아보면은 이 사실이 알려진 당일 이후에 하루에만 말 그대로 찌라시 풍년, 카톡장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각종 루머 또 억측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전파가 되고 퍼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시작은 24일인데요. 언론 보도 최초로 나온 게 지난달 24일에 알려진 겁니다. 손석희 사장은 당시에 사안이 워낙 커지고 의혹이 확대가 되니까 당일 뉴스룸 진행에 앞서서 간략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보시고 의견 더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시작 전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스룸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바로 저렇게 오프닝 때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긴 했었는데 일단은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톡창이 정말 터질 정도의 찌라시성 기사들이 넘쳐날 것이다. 워낙 당일에 뉴스룸이 시작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론 또 얼마나 많은 이게 화제가 되고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지 본인이 적잖이 당황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당일에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이 김웅 기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고 협박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김웅 기자에 대해서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공방을 먼저 살펴보면 김웅 기자는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 언론 매체 또 일부 기자들을 통해서 사건 당일의 녹취 파일과 영상 등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채널A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채널A 출연한 날 같은 날 손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 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사실상 경고성 발언으로 느껴지는 이런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손 사장은 직접적인 대응은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이 알려진 다음에 워낙 여론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뉴스룸에서 짧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를 두고도 또 반박이나 논란의 여지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왜 개인의 사적 문제를 이 공적인 방송에서 뉴스를 전하는 자리에서 굳이 설명해야 되는가, 별도의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비교적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비교적 담백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안이 알려진 24일 이후인 지난달 25일이죠. 팬카페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이렇게 조직원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 이후에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입장을 들어본다고 하니까요. 이후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폭행 혐의와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 청탁, 채용 뭐 제안을 먼저 했느냐, 아니면 취업 청탁의 공갈 협박이었느냐, 뭐 이 사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훈 기자가 지난달 31일, 1월 31일에 채널 A에 직접 출연을 했죠. 뉴스탑 10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30분간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중에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채용 제안, 취업 청탁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실게임 1막 접촉 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취재를 왜 하게 되셨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네. 1차 뺑소니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제보자가 2명 정도 더 있습니다. 손 사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유독 동승자 여부, 동승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동승자가 누구인지 동승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카차 기사를 만나거나 취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1차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들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결국엔 팩트체크를 못 하신 거네요. 못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명함을 드리고 일어나는데 네. 손 사장이 명함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더니 회사 사정은 어떤가? 아하. 그렇죠. 회사 사정이 뭐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도와보지. 이렇게 시작된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력서를 가져와 봐라 라고 제안을 하기 전에 예. 기자님께서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공개를 하셨습니다. 선배님과 같은 배를 타고 싶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14년 선배거든요. 네. 제가 선배랑 같은 배를 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손석희가 그래 내가 한번 도와보겠다. 너랑 같이 일해볼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싫습니다. 네. 저는 뭐 오해받을 일 안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이럴 기자가 대한민국에 혹시 있어요? 채용 제안에 대해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실행이 없어요. 모든 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처음에는 탐사기획국 기자였고 그 다음에는 앵커 브리핑 작가였고 그 다음에는 난데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CP가 필요하다. 네. 도대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의심을 취업의 할 내용, 수밖에 없는- 제안 내용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동승자 부분은 왜 그렇게 취재를 하려고 했는지 뭔가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네요. 앵커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좀 여담입니다만 진행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격앙돼 있는 인터뷰를 잘 또 감정도 달래가면서 우리가 궁금한 점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괜히 균형 잡히게 아주 훌륭합니다. 아유 팬 됐어요. 네. 솔직히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유. 직접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장을. 네, 조금 되게 이상한 부분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서류가 없어요. 뭐 그 사람한테 다행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서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지금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뭐가. 그래서 사람들 그냥 그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뭐 그냥 말로 마음대로 다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정확한 게는 우리 알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바로 이거 보면서 오케이 만약에 서류상으로 계약서 했었으면 그럼 이 스토리는 다 없어졌죠. 약간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계약서 안 줬기 때문에 저는 사인 안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만약에 서류만 가져왔었으면 제가 사인하고 조용하게 이 스토리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바로 협박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김훈 기자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불가능한 자신의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기억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되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취합하고 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금 앵커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펑펑 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갭을 좀 잘 보고 질문하고 있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또 실행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거죠. 말로만 그렇죠. 끝났다라고 하는 건 실천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리뷰 보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오늘 제목이 자승자박되어버린 김웅의 채널의 인터뷰고요.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보도의 제목이 손석희 폭행 주장 기자의 인터뷰 일이 허망할 수가 예요. 이 제목도 정말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김웅 기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웅 기자는 저 KBS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아, 선배님이군요. 제가 뵌 적은 없는데요. 네. 네, 직접 회사에서 뵌 적은 없지만 네, KBS 전직 기자 출신이시고 아마 제 KBS 구성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이냐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고 취재 아닌 취재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직 기자라는 부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KBS에서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분이 뭐 여러 곳을 이직한 경력이 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외신 매체죠 로이터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 경향신문을 짧게 거쳤고 그 이후에 제 KBS에 입사를 해서 2012년까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단순히 이직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KBS도 그만뒀다 이런 점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KBS를 나가게 됐는데 여성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금형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상 징계성 해고 조치를 내렸고 이후에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정보 컨설팅 업체인 라이언 앤 폭스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웅 기자는 채널A 그 인터뷰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믿어준다 그런 내용을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했거든요. 그 과거에 뭐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강도 보고 신고할 수 없는 거냐는 비유를 대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던데.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뭐 KBS 기자 출신이고 이렇게 명확한 사실들을 짚어주세요. 이야기하는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김웅 기자라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신의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행적을 짚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이제 뭐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는 굉장히 드러난 사람이고 하나는 덜 드러난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핵심적으로는 이분은 자기 스스로 기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자로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선배를 보호할 거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후배로서 감추는 것도 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지속적인 녹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왜 드러내놓고 기자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측면들이 더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기자로서 어떤 일들을 해봤는가, 그리고 기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궁금하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분이 손석희 사장이 뉴스룸에서 사과를 하면 용서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인과 개인의 폭행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분이 진행하는 뉴스룸에서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그럼 모든 언론이 저 둘이 사과하고 용서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다가 다 접어지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사인 간에 저렇게 대화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김웅 기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녹취에 처음부터 나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른바 셋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치해놓고 걸리길 기다린 게 너무나 역력해 보이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방식의 보도를 하거나 어떤 방식의 어떤 정보 전달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손석희 사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 언론사 기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손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폭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영상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같이 하자. 네. 저는 분명히 제 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고 연락을 줄게. 왜 자꾸 찍어서 뭐하냐? 오케이? 일단 뭐 나오는 보도들의 그 소스들은 대부분 김웅 기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100번은 본 것 같다 그러지만 아까 그 화면을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영상과 음성이 이제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 가치,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보도를 안 하고 그냥 건조하게 한번 보도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에 있어서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뭐
여러 번 제기했던 언론의 문제기도 하지만 경마식 보도를 하다 이런 것도 경마식 보도를 하나 25일, 26일, 28일 한 문장 한 문장 달라지는 것 가지고 매일같이 보도를 내는 거거든요. 오늘 이거 나왔다, 내일은 이거 나온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과연 그 정도의 큰 어떤 스캔들로서 다룰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 태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게 이를테면 예전에 장자연 사건 보도, 그다음에 TV조선 사장의 개인 가정에 관련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이 녹취록까지 확보됐을 때 이후의 보도 양상 같은 것들을 보면 너무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보통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붙고 있고, 그렇죠? 이거를 더 많이 키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네. 그럼 어떤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대하는가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2주간 정말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거의 중심은 아까 말씀했던 그 동승자 프레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보도들 내용들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거의 상당 부분이 교통사고 당시에 동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1월 31일자 사고 직전 손석희 차에서 30대 여자 내리는 것 봤다. 동아일보 1월 31일자 견인차 기사 차에서 내리는 여성 봤다. 한경 1월 31일자 손석희 대표 차량에서 30대 여 내리는 거 봤다.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는 어떻게 그 어두운 곳에서 아는지. 동승자 논란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금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언론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동승자 논란이 예를 들면 어떤 여성 연예인이 사고가 나면 누가 옆에 타고 있었다. 어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과 이렇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사고만 나면 누가 옆에 타고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고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 증폭시키면서 루머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이번 사안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여성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런 소문만 없었으면 아마 스토리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고는 사고만 하고 폭행 같은 게 거니까. 아마 이미 해결됐고 뭐 특별히 누구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근데 갑자기 혹시 여자가 그리고 어떤 여자 어머니도 아니었고 뭐 어떤 아마 젊은 여자 뭐 그래서 갑자기 이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사람들 관심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당연히 아마 전 세계에서 약간 사람들 옐로우 프레스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닌데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는 관심이 너무 많지 않은가 가끔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거지만 서구에서는 옐로우 프레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색 언론이 하는 일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황색 언론이 그걸 다루면 그러려니 해요.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재미로 끝나버리는 건데 이른바 기성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뭐 무슨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식의 어떤 퀄리티 프레스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이와 같은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본질하고도 전혀 무관하고 자기 스스로 뉴스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할 텐데 왜 할까? 한 가지 목적뿐이 없는 거예요. 흠집내기. 즉 자신들의 어떤 기사로서의 어떤 그 언론으로서의 명성 뭐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를 다운시켜가면서까지도 이거를 다뤘을 때 나타나는 부수 효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건 상당히 예탄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네, 일단 조선일보 쪽에서 총대를 본인이 그냥 매신 건지 아니면 조선일보에서 하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동승자 프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손석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 1월 25일자 김광일의 입이라는 칼럼입니다. 접촉사고 장소는 경기도 과천이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각 과천에는 주차장에 차가 있었고 손 사장은 손수 운전했는데 옆자리에 동승자가 있었다. 후배 아나운서라는 얘기도 있고 노무였다는 얘기도 있다. 훗날 손 사장에게 맞았다는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폭행 사건 피혐의자 손석희 씨 측이 제가 미래 관련 기사 철회를 건으로 채용을 요구하며 손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 측이 내놓은 입장문에는 동승자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다. 동승자가 누구인지 아니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1월 28일자 김광일의 입도 있습니다. 손석희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 일요일 밤에 그가 누구를 만나든 본질적으로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세간의 의혹은 오로지 하나로 쏠린다. 손 사장에게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지 바로 이 점이다.
다만 일반인들은 증거는 없지만 자동차 데이트라고 있었을 것이란 추론 쪽으로 쏠리고 있다. 손 사장의 동승자 의혹은 정황상 심증이 가는 요소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이 정황과 심증만 갖고 의혹을 따져들 수는 없다. 야, 진짜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저기 어떤 두 가지 예, 전제를 깔 수 있잖아요. 하나는 사실은 이제 논리가 얽혀서 두 가지 논리를 하나로 집어넣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선의를 가지고 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악의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끼워넣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언론학에서 점화 효과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를테면 A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B라는 얘기를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실제의 시점은 B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B는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에 후에 뭐가 남냐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 믿을 만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식의 거죠. 사실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자꾸 격가지 얘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관심을 격가지로 향하게 하고 그 격가지의 결과는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의 완전히 흠집이 생겨버리는 그런 식의 걸 의도했고요. 저는 그 의도성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이 김광일 논설위원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선일보 민원연이 논설위원 네, 맞죠. 네. 저희 민원연이 종편을 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TV조선에서 김광일의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던 앵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심의를 민원을 냈었고요. 작년 11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광일 논설위원이 진행하던 이 신통방통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줬었고요. 그때 당시에 김광일 앵커가 TV조선 프로그램 그 신통방통에서 하차를 한 바 있습니다. 하차하면서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심의를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하차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셔서 저희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로 가서 지금 그 굉장히 유력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김광일의 입이라는. 근데 기존 다른 유튜브들은 그 유튜브 방송을 내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는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가 되고 그 유튜브 내용이 다시 이렇게 기사처럼 정리돼가지고 조선일보에 또 이렇게 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이 있는 조선일보의 신뢰도를 또 이렇게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예. 논설위원이 보통 이렇게 쓰시나요? 저희는 굉장히 논설위원은 좀 그렇죠. 그렇게 원래 이제 칼럼이나 아니면 이제 사설이나 이런 거하고는 연관된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조선일보가 상당히 의도를 갖고 이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는 이게 당장에 이제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벌점을 누적시키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하차하는 형식으로 빠졌지만 실제로 조선일보의 시각의 상당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본면에서는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얘기해 주는 그런 창구죠. 그래서 저는 김광일의 입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독자들이 사실 듣고 싶은 거 하는 거를 이제 찍어주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래 나의 관심의 핵심이 되는 이 가십성 것들,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전달하는 그런 식의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언급함으로써 시선은 그쪽에 쏠리고 하고 본인은 빠져나갈 변명을 적어놓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최욱 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여러 가지 추문이 많다. 하지만 그게 패널로서 참가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패널로서 참가하는 거에 중요한 문제이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더 중요한 건 최욱 씨가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됐겠죠.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짓이죠? TV조선이 2017년 접촉사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1월 25일부터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피해자를 인터뷰했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도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인터뷰를 했다.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그의 전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를 인터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보도를 4건이나 연속으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거의 최초의 피해자 전원 형식의 보도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농담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월 26일에 나온 TV조선의 단독이라고 달아서 보도를 내놨는데요. 손석희 방송 직후 전화 동승자 받냐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기사를 내놨습니다. 접촉 사고 피해자가 보도 직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인데 이 뉴스가 터진 직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사고 처리 문제로 통화를 한 뒤에 2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처음으로 손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도를 하고요. 또 뜻밖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측은 2년 지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 이런 말도 보도에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는 손 사장이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지, 동승자를 받는지 물었다. 그래서 이 동승자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와 채널A가 1월 30일에 실제 그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손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이 TV조선과 SBS와 채널A, 그러니까 SBS 채널A는 같고요. 다릅니다. 일단 SBS와 채널A는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에 통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TV조선은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전화가 왔었다. 통화를 했다라고 보도를 해요. TV조선이 암시하는 것은 그렇게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손 사장이 피해자를 입막음하려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TV조선은 손 사장이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피해자가 며칠 뒤에 공개한 그 전체 녹취 이걸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TV조선은 또 지난달 30일에 2010년에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비슷한 접촉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를 인터뷰해서 보도를 했죠. 역시 이번에도 단독을 달았습니다. 제보자는 9년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손 사장의 차와 부딪혔으나 손 사장은 수습 없이 떠났고 그 뒤를 300m쯤 추격해 따라잡았다고 주장했고 손 사장이 처음엔 접촉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분쟁에 대비해 차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3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2010년도의 일이고 역시 여기도 당시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같은 프레임으로 이제 일종의 제보자를 찾아서 인터뷰를 했다고 단독 보도를 한 거고 앵커가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개인에 대한 과거 캐내기인 건 아닌지 고심한 끝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점을 고려해 제보자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 합의가 다 된 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건 자기도 뭘까요? 말하면서 창피한 거죠 지금. 뭐 시청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 판단하면은 과거 캐내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보도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손석희 사장은 운전은 잘 못한다. 요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도 일련의 내레비를 세워놓으면 맞아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게 내러티브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단지 연차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의 진실성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허위라고 짐작되거나 아니면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쭉 연결시키다 보면 알아서 연결하거든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필연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언론 스스로가 해야 되죠.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그렇게 판단해 주길 바라는 것 외에 뭐가 있었을까요? 동승자 논란과 관련해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7년 접촉 사고가 있었던 과천의 공영 주차장을 찾아가서 현장 분위기를 전한 보도들 채널A 뉴스 A를 통해서 1월 26일자 손석희 접촉 사고는 산밑 주차장 가보니 이렇게 따옴표로 올렸고요. 동아일보 1월 28일자에서 교회 주차장 주택 가서 떨어져 산 밑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서 이 주변에는 교회랑 산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차를 세워둘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근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볼일을 보러 왔다고 해도 주차를 도로 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터까지 들어가 차를 세울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한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어차피 기성 언론들이 옛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뭐 1년 반 전 이야기인데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가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그냥 뭐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1년 반 전에 뭐 그냥 모르겠어요. 좀 많이 어색해요. 네.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어두운 곳이 으슥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에 가보니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장황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정황을 무슨 소설 쓰듯이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검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 어색해지거든요. 그냥 계속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그리고 인터뷰를 적절한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민 또는 다른 공영주차장의 그 관리인 뭐 이런 분들한테 여기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봐요. 계속. 그런데 이런 것이 유튜버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 먼저 이런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어서 많이 간다는 거죠, 이곳에. 그래서 비슷한 그 유튜브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는 훨씬 더 선정적으로 나오고요. 뭐 현장에 가보니 이러저러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 동승자가 뭐 누구이다라고 거의 이름까지 뭐 이제 막 상상력이 발휘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데이트를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한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미디어 구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그러니까 일반 채널들은 상당히 강한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 요건, 다시 말하면 정확한 물질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어떤 판단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대신 평가나 해석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요. 신문은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건 빼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가죠. 메이저에서 이렇게 터뜨려주고 나면 유튜브가 받는 거예요. 유튜브는 훨씬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양도 많고.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판을 깔아주면 유튜브에서는 그 안에 내용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책임 안 질 내용들을. 저는 그와 같은 현재 미디어 연쇄 구조를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SBS가 진짜 지난달 30일에 그 풀 녹취를 입수했다면서 뉴스에서 다루고 2건의 보도를 내놓고 홈페이지에는 녹취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SBS까지 여기에 들어갔냐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논란이 1월 30일이면 사실은 없어져야 될 때라고 보는데 수그러들 때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지상파부터 해서 메이저 언론이라는 데가 이처럼 전혀 보도 가치가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개탄스럽고요. 옐로우 페이퍼라면 그냥 이해해요.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어떻게 핵심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할까?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른바 녹취 파일을 이제 입수하면 핫한 사안에 대해서 녹취 파일을 입수하면 그걸 까고 싶은 게 언론의 생리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손 사장 같은 경우도 경향신문이 입수했던 그 성완종 녹취 부분을 이제 까면서 이제 사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손 사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기자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녹취록을 했으니 먼저 까고 싶겠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완종 녹취록에 관련된 그 건과 이 손 사장에 관련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메이저들이 직접적으로 쭉 펼쳐가면서까지 깔 이유가 별로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핵심 언론이라는 데들이 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아한 거죠. 네. 근데 저는 SBS 보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SBS가 일단은 통화 녹취 전문을 공개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과 SBS 보도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어찌됐든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줬다라는 것은 좋은데요. SBS는 본인들은 이게 이제 가치가 있어서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보도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 사장이 입막음을 하려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 이 보도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하니 손 사장이 아니 내린 사람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기가 굉장히 잘 모르겠다.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녹취 전문을 보면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두워서 확신이
들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 글쎄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그분은 내렸고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죠라는 이야기들을 5번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SBS 보도에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여줘서 우리에게 판단을 도와줬다는 건 좋지만 SBS 8뉴스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많이 양쪽의 주장이 그냥 딱 선명하게 두 개만 보여주고 끝나버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한테는 우리 교수님과는 좀 달리 SBS 보도가 아주 가치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동승자 문제는 무의미한 걸로 시작이 됐지만 어찌됐든 그걸 통해서 손석희 사장의 신뢰도 문제가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제는 그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이 녹취 파일을 제가 들으면서 손석희 사장의 신뢰가 다소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보도가 아주 가치 없는 걸로 얘기하기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근데 SBS 보도를 통해서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녹취 파일 전문을 봐야지만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SBS만 보도만 봐서는 겁박했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게 보도가 이렇게 압축되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뉴스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좀 보도량을 좀 살펴볼까 싶어요. 손석희 사장 관련된 네네. 일단 지난달 24일에 연합뉴스가 첫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일 자정까지 보도량을 볼게요. 1월 24일에서 2월 5일까지 네이버에 송고된 10대 일간지 손석희 관련 보도량 이렇게 해보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31건씩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한 곳은 한겨레 중앙일보가 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도 1월 24일에서 2월 5일까지 8개 방송사 전역 종합뉴스의 손석희 그 관련 의혹 보도 보면은요. KBS, MBC는 1건, SBS가 2건,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 2건을 했고요. JTBC는 1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TV조선과 채널A가 많이 보도했는데 TV조선 13건, 채널A 14건을 보도했습니다. MBN도 1건, YTN은 3건을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선동아, TV조선, 채널A가 굉장히 타사와는 압도적으로 다르게 보도량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의혹 보도가 쏟아지는 이유 정현우 기자는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언론 보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사 같이 판단되는 것보다 지나치게 특정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이게 언론 특유의 어떤 아까 말씀했던 어떤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의 부분이 아니냐 또는 어떤 언론들이 가지는 관음증적 행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면을 얘기하지만 과연 이면에는 과연 그것뿐일까? 단순한 언론들이 손석희 사장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일까? 그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될까 언론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실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에 JTBC 대표 이사가 됩니다. JTBC 그룹 전체를 책임지는 말 그대로 JTBC의 어떤 간판이 된 건데요. 이 회사 전체를 떠맡게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손석희 사장으로 대표되는 JTBC에 대한 불편한 신선, 또 불편한 감정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시사저널의 조사를 보면 2018년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 언론 분야 조사에서 JTBC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 두 분야에서 모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역 없는 비판, 또 검증, 또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있는 그대로의 진실, 탐구, 추적, 보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영향력에서도 또 신뢰도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금 현재 1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권력들, 집단들 또 특정 이해관계가 다른 반대 진영에 있는 일부 언론들 에게는 JTBC 또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불편하고 흔한 말로 얘기하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 그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손석희 사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순위에서 지난 14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와의 격차도 꽤 큽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이 뭐 끌어내기, 뭐 흠집내기를 떠나서 끌어내기, 뉴스에서 아예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또 일종의 음모론까지 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손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손석희 사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제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떤 언론의 과도한 보도의 이면에 관음증 이상의 불편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공인적 행동들을 가로막을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은 완전히 뒤로 젖혀진 채 사실 정말로 주변부적인 것들만은 계속 건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그 배경에 이른바 질시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전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학술적인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표현, 제가 독일어를 이제 앞에서 써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그게 바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쌤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런 인물이 망가뜨리고 자빠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통쾌함 같은 되게 인간의 악마적 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악마적 심성이 특히 유명인한테 굉장히 잘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편으로 부러운 존재거든요. 부러운 존재인데 자빠졌을 때 그게 느껴지는 희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태블릿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촛불 집회 국면에서 일약 JTBC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신생 매체로 떠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손석희 씨가 아나운서에서 시작한 분이었고 이게 기자 집단이 이제 아나운서 집단과는 다른 어떤 프로페셔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석희 씨를 언론인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JTBC의 앵커로 또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가는 순간 저는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분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언론 쪽에서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올라선 게 이제 태블릿 PC 이제 보도에 세월호 사건을 거쳐서 태블릿 PC 보도 사건으로 갔잖아요. 언론인 집단, 특히나 약간의 정파적인 언론인 집단에서는 손석희라는 인물과 갑자기 부상된 JTBC라는 데가 언젠가는 한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사람이 아니고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 뭐냐면 이건 문제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에게 뭔가 흠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심리 상태가 있었을 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찌라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많은 의혹들이나 뭐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왜 안 올라왔을까? 스피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고발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 실제로 나오고 그걸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는 이제 보도의 가능성들이 생겨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루머의 근거에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불같이 갑자기 올라오게 됐고 현재와 같이 사실은 보도 가치가 없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기존의 언론 사주들이나 언론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였던 침묵의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같은 이제 인지부조화적인 심리적 배경 이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공격이라는 좀 증거가 좀 보이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 손혜원 의원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연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남 손녀라는 네이밍을 해가지고 굉장히 싸잡아서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쪽 진영 사람으로 일단 설정해두고 공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 약간 그 선사님 그냥 JTBC 사장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뭐 한국에서 도덕성의 아이콘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 촛불 집회 그냥 거의 마무리됐을 때 새로운 선거였을 때 거기 새로운 스튜디오는 그 광화문 거기 있었는데요. 사람들 거의 록스타처럼 도착했을 때 진짜 사람들 팬들이 막 나오고 뭐 록스타 같은 이미지가 거의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어떤 앵커하고 어떤 기자는 거의 모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완벽한 사람한테 뭐가 묻을 수 있으면 뭐 교수님 말씀대로 사람 마음속에서 약간 좀 행복한 느낌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언론이 보도를 한다면 무엇을 보도해야 되는가 봤을 때 당연히 손 사장의 폭행 여부 그리고 김웅 씨가 협박을 했는지 여부 요거는 언론이 보도할 수 있죠. 그리고 양측
정책간에 엇갈리는 그 김웅 씨 JTBC 취업 투자 그 청탁 여부 요거 그러니까 손 사장이 왜 이렇게 끌려갔는가라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배임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부적절한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적인 일에 있어서 회사를 이렇게 동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선사님도 실수했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나왔었으면 이런 그 김웅 기자 같은 사람하고 계속 뭐 몇 개월 동안 얘기하는 게 그거는 확실하게 큰 실수였고 처음에 나왔고 이런 일이 생겼다 나는 뭐 실수했고 아마 금방 없어졌어요 이 문제는. 근데 계속 해결하는 방법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커지고 지금 어떤 결과였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협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언론사의 대표가? 어떨까요? 뭐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걸 꺼내놓기가 상당히 적합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쇼 씨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냥 전공법으로 대하는 게 맞았다라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으면 언론의 생리라든가 이런 이 세상의 생리를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그냥 짐작하건대는 손석희 사장에 대한 정적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던 상황에서 이 일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하게 번져버릴 거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았겠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법으로 푸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협박 이런 거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좀 대응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의 대응 자체도 사실 뭐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받았지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 증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납득이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채용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후에 내놓은 이런 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손석희 사장 쪽에서 내놓은 입장이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이후에 경찰 조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거나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면 손석희 사장이 틀림없이 사과를 하거나 나름의 입장 표명이나 뭐 책임을 지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는 틀림없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경찰 조사, 수사, 뭐 검찰 수사 다 남아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무분별한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사안을 좀 제대로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손석희 사장 폭행 의혹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또 예민한 사안들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